61쪽의 태도, 아래서 네 번째 줄입니다. 자, 태도는 attitude라고 얘기하죠. 자,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비교적 지속적으로 되는 것. 나는 저 사람이 싫어요. 나는 저 사람이 좋아요. 그 다음에 태도, 죽을 정도로 싫어요. 쳐다보기도 싫어요. 나는 그냥 내 앞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태도예요. 태도, 이제 여기 영어로 attitude라 그러는데, attitude란 용어 자체는 그 예의라는 단어, 예의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뉘앙스가 들어간 단어가 attitude입니다. 자, 62쪽이 위에서 세 번째인데, 호와 불호, 한자로 되죠. 자, 태도가 바람직하다는 좋은 쪽의 얘기예요. 태도가 불량하다. 이거는 이제 싫어요 쪽의 얘기죠. 자, 그래서 너무나 뻔한 얘기를 지금 하려니까 오히려 제가 힘들어요. 이런 거 설명할 때는요. 자, 태도의 형성. 첫 번째, 직접 경험한다. 자, 대표적인 거. 이게 소개팅 개념에서 직접 경험이에요. 자, 나하고 소개팅을 했다. 상대방의 태도가 어떤지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별 게 없어. 네, 아니요, 좋아요, 싫어요, 끝! 이러면 이제 직접 경험에서 봤을 때는, 이 태도가 나한테는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게 태도예요. 직접 경험하는 거. 자, 그다음 단순한 노출. 자, 노출이라는 거는 그 대표적인 광고나 또는 어떤 사건, 사고 같은 게 노출이요. 나는 뭐 접촉사고, 자동차를 이제 몰고 가다가 또는 자동차가 나를 이렇게 접촉사고 이런 단순한 노출 같은 게 이제 그 태도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사회화. 이게 집이요, 집. 가족들의 모습을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때 이미 태도가 형성되기 시작하죠. 자, 엄마를 대하는 태도, 아빠를 대하는 태도가 약간 더 확장되면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되기도 하죠. 야, 나는 이 사람을 이렇게 그 직장에서 봤을 때는 참 너무 좋아. 태도가 참 올바른 사람이야.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집에 갔을 때 태도가 좀 달라진단 말이에요. 자, 왜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굉장히 오래 지켜봐야 돼요. 태도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태도는 한번 형성되면 나의 태도를 바꾸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자, 그 다음에 자아 방어적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위협적인 상황이 있을 경우에 나를 방어하려는 태도. 이제 몸짓에서 잘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치 표현적 태도. 자, 옳다, 그르다, 시비를 가릴 때 나타나는 이거는 가치관의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심리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인지부조화 이론인데요. 자, 페스팅거라는 엄청난 학자가 이제 발견해낸 건데, 63쪽의 아래 세 번째 줄입니다. 인지부조화는 개인이 태도 사이에 또는 자, 태도와 행동 사이에 지각하는 비양립성을 의미한다. 사람의 마음속에 두 가지의 생각이 서로 반대되는 게 떠오르면은 굉장히 부조화스러운 좀 불편한 것을 느끼게 되죠. 자, 그래서 64쪽의 맨 위에 줄입니다. 이러한 불편한 상태, 두 가지의 모순된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한쪽 방향으로 이거를 자꾸 합리화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 오늘 공부를 할까 말까? 지금 먹을까 말까? 맛있는데, 이거 먹으면 맛있는데, 자, 그런데 다이어트는 오늘부터 포기. 다이어트 내일부터 할까? 아니야, 오늘부터 마음 먹었으니까, 자, 먹으면 안 돼. 근데 너무 맛있는데, 지금 먹으면 안 돼. 이게 엄청난 인지부조화예요. 제가 이거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하는 건데, 이 인지부조화가 이런 거죠. 우리가 요새는 그런 장면이 없더라고요. 사람이 있으면 이쪽에 악마가 있고 이쪽에 천사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먼저 얘기해. 야, 너 이거 하면 이걸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네가 좋은 사람이 된다. 근데 악마가 얘기하는 거죠. 야, 그거 하면 안 돼. 네가 돈 쓰는 거고 시간 쓰는 거 왜 그래? 천사하고 악마하고 이게 맨날 결합되는 게 이 인지부조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이론이거든요. 어려운 이론인데 이걸 어려운 이론은 저도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고, 사람의 인식이 서로, 나라는 사람의 인식이 서로 반대, 모순되는 관계가 있으면 이게 뭔가 불쾌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먹을까 말까, 지금 이 시간에 먹을까 말까, 이게 양립되면 불안한 거예요. 자, 일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줄어들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예요. 자, 찬성을 할까 반대를 할까, 이 머릿속에 나라는 같은 사람 안에서 같은 사람의 머릿속에
이게 줄어들지 않으면 굉장히 괴로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특히나 선택을 해야 될 때. 내가 원래는 A라는 태도를 가진 사람인데 B라는 걸 선택을 해야 돼. 이런 경우 많아요. 자, 이런 그 간격이 줄어들지 않으면 무척 괴롭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문제는 이 책에는 이 얘기가 안 나와요. 사람들 또는 내가 인지 부조화 현상을 겪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사는 사람도 무진장 많아요.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이제 저 사람은 자, 속을 알 수 없어. 앞뒤가 다른 사람이야. 겉에서는 이렇게 하고 뒤에 가서는 다른 얘기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당사자는 그거를 모른다니까요. 인지 부조화 그 상태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생활하는 사람도 정말 많아요. 무진장 많아요. 제가 볼 때는요. 자, 그래서 이 인지 부조화의 현상이 자꾸 일어나게 되면은 그 자신의 태도가 고정되지를 않아요. 고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불안정성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인지 부조화를 매번 느끼는 것도 그것도 이상한 거죠, 또. 아니, 우리가 오늘 뭐 먹을까? 이거도 먹고 싶고 저거도 먹고 싶고, 이게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인지 부조화 현상이 아주 쉽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원래는 훨씬 더 정신적으로 복잡한 현상을 설명하는 게 인지 부조화인데 그렇게까지 뭐 우리가 알 건 아닌 것 같고요. 요 정도 수준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64쪽에서 이제 해빙 단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빙 단계는 자, 태도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단계. 자, 변화를 인식하는 거. 내가 이런 태도를 바꿔야 되겠구나. 예를 들어서요, 뭐 소개팅을 했는데 내가 사람을 앞에 두고 자꾸 그 휴대폰을 바라보거나 메시지를 자꾸 주고받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이제 태도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65쪽의 위에서 네 번째 줄이요. 자, 사람들은 태도가 바뀐다는 것을 나의 자유를 뺏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제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바꾸라고 하나 말라고 하냐. 그게 나의 자유를 뺏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변해야 된다는 압박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나의 태도가 더 완고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그 가족이라든가 그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뭐 이렇게 잘 보면은 바꾸라고 얘기를 하면 할수록 굉장히 튕겨서 나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해빙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참여 66쪽에 이제 양가로 5번입니다. 참여를 유도하는 거. 이거는 그 조직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은 과거에 이런 그 조직에서 참여라는 게 어디 있어요. 위에서 시키면 자, 중간에서 이제 지시를 받아서 중간은 아래에다가 다시 지시하는 아주 일방향적인 소통이죠. 근데 이거 조직 안에서의 참여를 하기 시작한 건데 불과 10년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요. 아주 후하게 봤을 때 2000년도 전후입니다. 20년밖에 안 된다고요. 야, 어디서 무슨 신입사원이 뭐 네가 그런 말을 왜 해? 공무원도 마찬가지요. 야, 지금 들어온 공무원이 무슨 말이야? 그냥 해. 이건 이거야. 저거는 저거야. 이거는 참여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요새는 그래도 말을 좀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상황은 만들어진 거죠. 자, 그리고 참여하라고 설득은 하죠. 야, 너 좀 와서 네가 좀 한마디 좀 해봐. 이게 설득이에요. 무슨 논리적이고 뭐 체계적으로 말하는 게 설득이 아니라, 야, 우리가 옛날에 요새 여러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건, 나 때는 말이야 참여, 네가 여기에 와서 얘기를 할 수조차 없었어. 그런데 지금은 네 얘기 한번 들어보자. 이게 설득이에요. 이 책에서 말하는 설득은. 실제로 여러분이 나중에 공무원 조직이나 뭐 기업에 가서 보세요. 나도 뭔가 내 생각을 얘기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게 기회가 안 돌아오는 경우들도 많아요. 아니야 빨리 와. 야, 그런 거 필요 없고 다 와서 얘기하자. 이게 참여와 설득이에요. 굉장히 쉽게 생각합시다, 이거는요. 자, 그리고 66쪽의 조직 시민 행동인데 제가 이게 대학교 때는 배워본 일이 없어요. 이 단어를 들어보지 못하고 전 대학을 졸업했는데 뭔가 고민을 해봤더니 이게 66쪽의 맨 아래에서 세 번째 줄이 중요해요. 스포츠맨십이라고 하죠. 자, 우리가 축구를 하고 농구를 하고 야구를 하는데 사소한 실수와 사소한 불편은 참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위해서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소한 실수가 용납되면 안 돼요. 개인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 다음에 못하면 안 돼요. 못하면 팀에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스포츠맨십의 개념을 가지고 조직을 보시면 이 조직 시민 행동. 아, 그래. 네가 실수하더라도 내가 뒤에서 받쳐주겠다. 우리가 야구 이렇게 보면은 가끔 공을 놓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 앞쪽에서 공을 놓치면 뒤쪽에서 받아준다는 믿음 같은 게 있잖아요. 아, 내가 못하더라도 옆에서 잘 해주겠지. 또는 아, 저 사람이 못해도 내가 기꺼이 나가서 그걸 해주겠다. 이게 스포츠맨십이거든요. 그게 바로 조직 시민 행동. 조직 안에서 우수한 또는 희생할 수 있는 또는 감내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조직 시민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대표적인 게 일반 조직보다는 축구팀, 야구팀, 농구팀, 배구팀 이런 팀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자, 그리고 68쪽에 뭐 워낙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직무 만족, 직무 몰입, 조직 몰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아마 우리 이 수업 끝날 때까지 종강할 때까지 계속 드문드문 얘기를 할 건데요. 직무 만족, 너 지금 네가 일하는 거에 만족해? 이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사실 직무 만족은요. 네가 지금 일하는 여기에 만족해? 여기 이 회사에 만족한다는 건지 이 직위에 만족한다는 건지 때로는 직장의 위치, 야, 너 집에서 멀잖아. 만족해? 너 집에서 가깝잖아. 뭐 이런 거. 자, 직무 몰입. 직무에 집중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원래는 100%를 다 집중할 수 있는데 왜 저 사람은 50%밖에 안 하는 걸까? 이게 경영자들의 생각이요. 저 사람이 지금 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일을 안 하려고 하지? 혹시 우리 경영진, 임원이 문제가 있어서 저 사람이 일을 일부러 안 하는 건가? 더 몰입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지? 자, 야, 점심 먹으러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줄여라. 줄이는 방법. 자, 배달을 해서 먹는다.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이지. 야, 우리 조직에 식당 만들어 그냥. 그게 나을 수도 있어. 이게 이제 공장이나 어떤 이렇게 현장 작업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조직에서는 야, 나가서 먹지 마. 점심만큼은 우리가 잘해줄게. 맛없으면 바로 업체 바꿔.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직무 몰입을 시키기 위한 환경을 바꾸는 거죠. 그 다음 조직 몰입이요. 자, 이거는 유니폼 같은 게 대표적이에요. 자, 내가 유니폼을 입고 일을 하는 것과 안 입고 일을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내가 A 학교 이 과잠이에요, 과잠. 아주 쉽게 이게 과잠이라고. 우리가 과잠 입으면은 뭐 여기 뭐 이제 한문을 쓰고 영어로 쓰고 뭐 온갖 걸 다 쓰잖아요. 그 다음에 그 학교를 알 수 있는 색깔이나 상징 같은 거를 보통 이렇게 양쪽에 달잖아요. 이게 조직 몰입의 개념이에요. 내가 우리 학교에 대한, 내가 우리 과에 대한, 그 다음에 이거를 조금 더 넓혀서 보면 이게 교복하고도 연결이 돼요. 응? 자, 교복. 자, 그 학생이 이런 교복을 입고 있더라. 나는 이 교복을 입고 있는 게 무슨 중학교, 무슨 고등학교에 나는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몰입이 약간 되어 있는지 많이 되어 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교복, 과잠, 그 다음에 유니폼 같은 게 대표적인 상징들. 야, 나 이거 억지로 입으라고 해서 입는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조직 몰입도가 낮은 거예요. 낮은 거라고. 근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입고 다녀요. 그거는 조직 몰입도가 높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걸 강제하는 경우들이 좀 있죠. 야, 네가 이거 왜 안 입었어? 그거 안 입으면 너는 조직에 충성심이 없는 거야. 그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야, 이상하다. 쟤 왜 안 맞추지? 뭔가 우리는 다 지금 이렇게 입고 있는데 너만 왜 그러고 있어? 너 혹시 우리가 싫은 거야? 이 조직이 싫은 거야? 아니면은 너 지금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은근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무만족, 직무몰입, 조직몰입이 별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연구의 거리는 많아요. 그 다음에 상황이 무한정이잖아요. 상황이 무한정이기 때문에 뭐 직무만족, 직무몰입, 조직몰입을 가지고 이런 이론들, 나름대로 이론들을 가지고 똑같이 적용해 보는 거죠. 자, 중소기업에 적용해 보고 대기업에 적용해 보고 큰 공공기관에 적용해 보고 작은 데도 적용해 보고 이게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 같게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것들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새는 난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도 나는 그냥 일찍 퇴근만 시켜주면 좋겠어. 이게 직무 만족을 높이는 걸 수도 있는 거고, 직무 몰입. 자, 내가 좀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컴퓨터만 하나 바꿔주면 나 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아주 흔한 거죠. 그럼 바꿔줘요. 그럼 더 일을 잘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그 다음에 조직 몰입.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조직이 옛날에는 작았는데 이제는 좀 조직이 컸어요. 그러면은 내가 조직을 상징하는 제일 대표적인 직장인들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사원증 달고 다니는 거야. 사원증. 사원증을 달고 다니면 그래, 저 사람은 참 멋있어 보인다. 우리 지금 취업준비생의 가장 워너비 중에 하나가 사원증 매는 거죠. 그래서 사원증이 어디 사원증을 메고 다니는지, 야, 나는 이거 밥 먹으러 나왔는데 사원증을 숨겨요. 이러면은 얘는 뭐야, 조직 몰입이 덜 된 거예요. 경영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자, 그런데 사원증 일부러 드러내놓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조직 몰입이 높은 거예요. 그렇게 아주 단편적인 걸 보고 이제 경영자들이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71조까지의 그 지각 학습 태도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그 전체 내용의 1%도 안 되는 내용을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조직 행태론을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좀 더 재미있는 얘기들이 성격과 정서죠. 그에 대한 얘기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